안녕하세요. 벌써 제 5주 강의입니다. 5주 강의는 진동과 파동을 다루는 단원인데 오늘 제 5주 진동과 파동의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회전운동 배웠죠. 회전운동은 무엇이었냐면 그 전까지는 병진운동만 배우다 회전운동 배웠는데 대상을 바꾼 것입니다. 뉴턴의 운동법칙을 적용하는 대상을. 그전에는 한 물체인데 크기를 갖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좋은 한 물체에 그 뉴턴의 운동방 정식을 적용했다면 지난주에는 크기를 갖는 물체의 운동에 운동법칙을 적용하려면 그 크기를 갖는 물체가 아무렇게나 움직이는데 아무렇게나 움직이더라도 그 운동을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병진운동과 회전운동으로 나누어서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가 이렇게 움직였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순수한 병진운동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순수한 회전운동 이렇게 움직인 두 개의 합으로 표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움직이더라도 이것을 둘로 나눈 다음에 병진운동으로 기술하고 거기에 또 회전운동으로 기술한 걸 더할 것 같으면 실제 운동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까지 제3주까지 제3주에서 우리가 본 것은 병진운동을 어떻게 기술하는가 하는 것을 봤다고 한다면 우리 지난주에는 회전운동을 어떻게 기술하는가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랬더니 회전운동을 기술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지 됐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번역만 하면 됐죠. 병진운동 하는 식을 그대로 갖다 쓰면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물리를 한 학기 동안에 다 맞추는 거기 때문에 자세하게 하지 않아서 대강대강 했는데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사실은 아주 더 자세하게 하더라도 더 많은 것들도 병진운동의 식을 그대로 회전운동의 식으로 번역해서 이용할 수가 있다. 근데 그렇게 번역할 때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물리, 병진운동의 물리량을 회전운동의 어떤 물리량으로 번역해야 되는지 걸 확실하게 알아야지 됐죠. 그런데 번역하지 않아 똑같은 게 이용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딱 두 개밖에 없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그것이 시간과 에너지, 시간과 일 에너지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번역을 했어야지. 다른 물리량으로 이제 대응되는 물리량을 찾아야 됐죠. 그래서 질량하면 굉장히 기본적인 거니까 병진운동이나 회전운동이나 똑같이 쓸 것 같은데 병진운동에서의 질량은 어떤 의미로 썼냐면 병진운동의 관성을 대표했죠. 그래서 회전운동에서의 질량 역할을 하는 것은 회전관성을 대표해야 되는데 이 회전관성을 대표하는 것으로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게 바로 회전관성이라고도 그냥 부르고 회전관성을 영어로는 moment of inertia라고 하는데 이걸 그대로 번역해서 관성 모먼트다 이렇게 이제 이용을 했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하고 이제 그런 회전운동을 하는 구체적인 예 단진자의 예와 도류의 예도 들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크기를 갖는 물체의 평형 문제까지 했죠. 그 크기를 갖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법칙으로 구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힘의 법칙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은 뭐 만일력 법칙이나 전기력이나 이런 것들은 그 상호작용, 힘을 작용하는 물체들의 성질 가지고 구해지는 것이죠. 근데 크기를 갖는 물체가 이렇게 딱 평형하게 놓여 있으면 평형하게 놓여 있기 위해서 주위의 구속 조건이 이 물체에 힘을 작용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수직항력과 장력 그리고 수직항력으로 주어지는 마찰력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수직항력, 장력, 마찰력은 무엇으로 구했어요? 운동방정식으로 구했는데 운동방정식 중에서 병진운동의 운동방정식에 해당하면 그때 작용하는 알짜임 합력이 0이다 라고 하면 그게 평형 조건이었고 회전운동에 대한 운동방정식 중에서는 토크가 0이다 라고 하면 그게 바로 평형 조건이었죠. 자, 그런 것까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이 진동과 파동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냐면 변형과 변형력이 있습니다. 이 변형과 변형력은 일반 명사가 아닙니다. 저거 모양이 바뀌었어 이런 뜻이 아니라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변형과 변형력이 무엇을 대표하는 물리량인지 보겠어요. 변형을 영어로 스트레인이라고 하고 변형력을 영어로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형과 변형력
strain and stress. 이게 무슨 물리량인지 보겠습니다. 자, 근데 변형과 관계되는 거겠죠. 힘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 고등학교 때도 배웠어요. 힘이란 무엇이냐면 힘이란 물체의 운동 상태를 바꾸는 원인이고 물체의 형태를 바꾸는 원인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힘의 역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자, 야구공이 날라오죠. 근데 거기다가 내가 딱 힘을 주면 어떻습니까? 야구공이 방향을 바꾸죠. 이게 바로 무엇을 바꾼 것이나 마찬가지냐면 속도를 바꾼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체에 힘 작용하면 물체의 속도가 바뀝니다. 그게 힘의 역할 첫 번째입니다. 그게 F는 ma가 말해주는 것이죠. 또 하나 힘의 역할이 무엇이 있냐면 사실은 두 개가 같이 일어나는데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속도가 바뀐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형태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형태 여기 이 사진에 있는 것처럼 방망이에 야구공이 탁 부딪히면 그 순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야구공이 이렇게 쭈그러들죠. 이게 바로 힘의 역할이 되겠어요. 그래서 형태가 바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힘의 역할이 첫 번째가 운동 상태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 운동 상태가 무엇이냐면 고상한 말로 해서 운동 상태인데 그냥 그게 속도입니다. 물리에서 운동 상태 하면 그게 속도예요. 속도가 바뀌고 그 다음에 형태가 바뀐다. 그런데 변형과 변형력에서는 바로 이 형태가 바뀌는 것을 이제 이야기할 텐데 물체가 힘 받으면 어떠냐? 일반적으로 두 개가 같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두 개가 같이 일어나는 효과를 갖다가 한꺼번에 하려면 어떻습니까? 복잡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한 가지는 안 일어난다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원 배울 때 두 개가 같이 일어나는 걸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배제한.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뭐 배웠냐면 강체 배웠죠. 강체가 어땠습니까? 물체한테 크기를 갖는 물체한테는 힘작용하는데 그러면 물체의 크기가 변하는데 그 변한다고 하는 건 무시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강체라고 하는 이상적인 물체를 우리가 이제 가정을 했다고 그랬죠. 오늘은 어떠냐? 오늘은 형태만 바꾸는 경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형태만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속도만 변하기, 형태만 변하게 한다면 그 속도만 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정한다고 그랬어요? 강체를 가정한다고 그랬죠. 강체란 아무리 큰 힘을 받더라도 변하지 않는 또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두 부분의 길이가 이게 어떤 힘을 받더라도 또 어떻게 운동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그런 물체를 강체라고 한다면 그러면 형태만 바꾸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하냐면 그 물체가 그 크기를 갖는 물체가 평형 조건에 있다라고 가정하면 되겠죠. 평형 조건에 있으면 그러면 운동 상태가 바뀔 이유가 없죠. 그래서 속도도 안 바뀌고 각속도도 안 바뀌고 아무것도 안 바뀌겠죠. 그러면 그 평형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잠깐 또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거였죠. 첫 번째가 무엇이었어요? 병진 운동을 하지 않을 조건.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알짜 힘이 0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회전 운동을 하지 않을 조건.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토크, 알짜 토크가 0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이게 힘을 받아도 속도와 각속도가 변하지 않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변형을 알아보려면 바로 이 조건에 맞춰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고체가 있다. 지금 고체의 변형을 가장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길다란 막대 모양의 고체가 있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힘을 받아도 형태만 변하는 경우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어떠냐? 한쪽 끝을 여기 벽에다가 한쪽 끝을 고정시킵니다. 한쪽 끝을 고정시키고 여기다 이렇게 잡아다녀야 되겠어요. 만약에 고정시키지 않고 잡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로 움직이겠죠. 속도가 바뀌겠죠. 가속도도 생기겠죠. 자, 그러면 여기 힘 작용하면 이 물체는 여기에만 힘 작용한 게 아닙니다. 이게 평형 상태에 있기 위해서는 이 물체에 다른 힘도 반드시 작용해야 되죠. 그 다른 힘이 바로 무엇입니까? 벽이 물체를 잡아다니는 힘이고 이 두 개 합하면 어떻게 돼요? 0이죠. 그렇지만 우리 변형을 얘기할 때는 벽이 잡아다니는 힘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고려하는 거예요. 이 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있다고 가정한 겁니다. 이미 있다고 가정한 거예요. 이거 두 개 합하면 0이죠. 이 두 개 합하면 0인데 어떤 변형이 있을까 하는 게 아니라 변형할 때 요 하나만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바꿀 때 그 변형, 아까 변형은 물리량이라고 그랬죠. 이 물리량이 어떻게 정의되느냐. 자,
이제 힘 작용한다고 하겠어요. 길이가 여기 벽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막대가 이렇게 있는데 길이가 L인 막대에 있을 때 여기다가 힘을 작용했더니 힘 F를 작용했어요. 그랬더니 델타 L만큼 늘어났다고 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 늘어난 델타 L은 이 물질의 성질이냐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금방 볼 수 있는 것처럼. 자, 아까 여기 F 작용, 저기 마이너스 F가 또 작용한다고 그랬죠. 근데 요런 막대를 두 개를 연결했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2L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 힘 F를 작용하면 얼마만큼 늘어나겠습니까? 여기 F 이렇게 작용할 것 같으면 그러면 여기서 F 작용하죠. 요 두 개가 어떠냐면 요 왼쪽 L이 오른쪽 L을 왼쪽으로 잡아다녀야 되겠어요. 또 오른쪽 L은 왼쪽 L을 오른쪽으로 잡아다녀야 되겠죠. 결국은 어떻습니까? 가운데에 작용하는 건 상쇄되고 각각이 F만큼 힘 작용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각각이 델타 L만큼 늘어나가지고 똑같은 막대를 두 개를 연결했다면 같은 힘 F를 작용할 때 2 델타 L이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바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요 놈만 F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서도 역시 F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늘어나고 같이 늘어야 되겠죠. 똑같은 힘 F를 받는다면 똑같이 델타 L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2 델타 L이 늘어나는 거나 하는 걸 바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체의 변형이 같은 힘을 받더라도 물체의 변형이 어떻게 되는가 알아볼 때 이 길이를 얘기하지 않으면 그 물체가 그 막대가 잘 늘어나는지 잘 늘어나지 않는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떤 물체가 잘 늘어나는지 잘 늘어나지 않는지 변형이 잘 일어나는지 잘 일어나는지 않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준 단위 길이당 늘어나는 거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단위 길이당 늘어나는 거 하기 위해서는 변형을 무엇으로 나눠줘야 되겠습니까? 원래 길이로 나눠주면 단위 길이란 단위를 미터로 쓴다면 1m에 늘어나는 길이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막대가 2m짜리가 있다면 2로 나눠주면 뭐가 돼요? 1m가 늘어나는 길이가 되죠. 어떤 놈이 10m짜리가 있다면 10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1m가 늘어나는 게 되죠. 어떤 것의 길이가 0.1m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0.1로 나눠주면 1m짜리가 늘어나는 게 되죠. 그래서 L분의 델타 L이 바로 이 막대가 얼마나 잘 그 형태를 바꾸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되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L분의 델타 L을 변형이다 이렇게 부르고 이 변형을 영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스트레인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변형의 차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델타 L을 L로 나눴으니까 변형의 차원은 없겠죠.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이 물질 어떤 막대가 있으면 그 막대를 이루고 있는 물질이 얼마나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척도가 되는 그런 물리량이 바로 스트레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물체에 힘 작용했을 때 자 늘어나는데 힘 많이 작용하면 더 많이 늘어나겠죠. 이것도 기준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힘을 작용하면 변화한 크기는 힘이 작용한 단면의 넓이에 의존한다는 거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넓이가 크면 클수록 같은 힘 작용하더라도 더 작게 늘어납니다. 여기서 예를 보겠어요. 여기 아까처럼 이렇게 막대가 이렇게 있네. 길이가 L짜리가 있는데 여기다 힘 F를 작용했더니 델타 L이 늘어났다고 하겠어요. 이번에는 똑같은 막대를 길이로 이렇게 길게 한 게 아니라 옆으로 붙여놨습니다. 옆으로 붙여놓고 둘을 한꺼번에 똑같은 힘 F로 잡아다니면 얼마만큼 늘어나겠어요? 두 개를 F로 잡아다니면 한 개당 얼마씩 걸리는 셈이 됩니까? 한 개당 2분의 F씩 걸리는 셈이 되죠. 그러면 얼마 늘어나겠어요? 2분의 델타 L 늘어나겠죠. 그래서 같은 힘을 작용하더라도 단면적이 크면 클수록 어떻습니까? 그 힘의 효과가 조금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막대에다가 힘 작용할 때 그 단위 단면적당 작용한 힘을 봐야지 그 막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 작용한 힘을 그 힘이 작용한 그 단면의 넓이로 나눈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변형력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작용한 힘 나누기 단면의 넓이 한 거요. 변형력을 영어로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습니까? 스트레스라고 한다고 그랬죠. 스트레스는 힘을 면적으로 나눈 것인데 힘을 면적으로 나누면 그게 바로 무엇의 차원이 되냐면 힘 나누기 넓이의 차원 이게 바로 압력입니다. 단위 넓이당 작용한 힘. 그래서 변형력은 어떤 단위로 표시하면 좋냐면 압력의 단위로 표시하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형과 변형력을 정의를 했으면 우리 물질의 성질을 이거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변형력과 변형력은 물질마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체에서 변형력이 너무 크지 않으면, 변형력이 만약에 너무나 크다면 그러면 그 고체가 모양이 바뀌는 방법이 아주 달라져 버립니다. 근데 변형력이 너무 크지 않으면 변형은 변형력과 어떤 관계가 있냐면 비례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변형력이 2배가 되면 변형도 2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변형과 변형력은 서로 비례한다. 스트레인은 스트레스에 비례한다. 이것을 비례 상수를 y라고 놓을 것 같으면 여기에 거꾸로 이렇게 씁니다. 사실은 요거의 비례 상수를 거꾸로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변형력은 변형에 비례하고 그 변형 비례 상수를 y라고 놨는데 이 y라는 상수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역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물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역률이다.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이 역률은 무엇에 의존하냐면 지금 그 막대를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그래서 쇠의 역률, 구리의 역률, 또 뭡니까? 뭐 금의 역률 또는 나무의 역률 이렇게 역률은 물질에 대해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률이 얼마인지 알려면 그럼 표 찾아보면 되겠어요. 그 표 찾아보면 그 영스 모듈러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역률을 딱 찾아보면 쭉 나옵니다. 이것을 갖다가 역률 이렇게 얘기한 이 0은 숫자 0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역률은 사람 이름이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토머스 영이라고 하는 영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산 사람이죠. 굉장히 사실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다재다능한 사람이었는데 원래는 의사가 됐었어요. 근데 의사가 재미없어 가지고 물리학도 하고 생리학도 하고 언어학자도 하고 이런 천재였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일화가 있냐면 14세에 라틴어, 그리스어, 프랑스어, 이태리어, 히브리어, 아랍어, 페르시아의 능통, 모든 언어에 능통해서 옛날 고대 문제를 해석하는 일에도 굉장히 많은 일을 했는데 진짜로 유명한 것은 뉴턴과 뉴턴이 주장한 걸 반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턴이 1704년에 발표한 광학이라는 책에서 빛이 입자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뉴턴도 그냥 앉아있다 갑자기 입자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실험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입자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해서 입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자들은 빛이 파동이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쟁이 좀 있었는데 뉴턴이 하도 유명하니까 1704년부터 한 100년 동안은 빛이 입자라고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803년에 이중 슬릿 실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건 여러분도 고등학교 때도 배워서 알지 모릅니다. 유명한 토머스 영의 이중 슬릿 실험입니다. 거기서 간섭 무늬를 관찰합니다. 이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파동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게 빛이 파동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뉴턴이 광학을 발표한 지 100년 뒤에 그 광학이라는 그 책, 뉴턴은 책 2개밖에 안 썼어요. 프린키피아라는 거 하고 광학이라는 거 2권 썼는데 이 광학이라는 책은 뉴턴 같이 위대한 사람이 썼지만 이거는 내용이 부실하구나 해서 그 다음에는 이 물리학자들이 그 광학이라는 책은 한동안 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역사, 과학사를 연구하는 사람들만 읽었지만 나중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20세기가 되면서 뉴턴의 말이 맞았구나 하는 게 이제 또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그건 우리가 다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물체의 이 성질을, 물질의 성질을 이제 공부했어요. 그래서 물질의 변형은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물질에 따라서 불이냐, 금이냐, 동이냐에 따라서 이게 같은 힘을 작용했을 때 늘어나는 정도가 딱 정해져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밝히고 그래서 역률을 그 비례상수, 변형과 변형력 사이의 비례상수를 우리가 역률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이죠. 이 역률은 압력의 단위로 표현했을 때 굉장히 큰 수입니다. 그래서 역률 이렇게 역률이 있을 때 이때요 L분의 델타 L은 그 차원이 없으니까 단위가 없죠. 그리고 좌변은 S분의 F니까 힘을 넓이로 나눴으니까 압력의 단위죠. 그래서 역률도 압력의 단위로 표시를 하는데 역률을 압력의 단위로 표시할 때는 굉장히 큰 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압력의 SI 단위가 파스칼이죠.
파스칼로 표시하면 얼마를 곱해주는 게 좋냐면 10의 구승을 곱해준 숫자로 10의 구승으로 나눠주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10의 구승 파스칼을 단위로 한다면 영률들이 이렇게 되겠어요. 곰은 잘 늘어나죠. 잘 늘어나면 10의 구승 파스칼 곱하기 0.002 정도가 됩니다. 잘 늘어나는 것들은 그 정도 되겠어요. 근데 사람의 연골도 잘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고문보다는 10배 정도 더 딱딱한 거죠. 사람의 척추는 그보다 또 10배 더 합니다. 사람의 힘줄도 상당히 단단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고, 나일론이 훨씬 단단하고 거미줄이 나일론보다 더 단단하다는 게 좀 놀랍죠. 나일론, 약한 나일론보다는 거미줄이 2배 정도 이렇게 된다. 그리고 사람의 대퇴골은 한 10 정도 된다. 10 곱하기 10의 구승 파스칼이죠. 그리고 이제 다른 물질을 볼 것 같으면 콘크리트 그런 건 20이라고 한다면 대리석은 50쯤 되고 알루미늄은 70쯤 되고 이제 쇠입니다. 쇠는 100쯤 되고 구리는 120쯤 되고 강철은 200쯤 된다면 굉장히 역률이 큰 게 뭐가 있냐면 다이아몬드다. 다이아몬드는 어때요? 가장 큰 것 중에서도 또 10배 이상 이렇게 크게 되죠.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늘어나게 거나 이렇게 어렵지만 다이아몬드도 힘을 작용하면 변형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고 줄어들고 변형하는 것은 물질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을 영이 맨 처음 알아내는데, 그보다 훨씬 더 먼저 고체가 있으면 고체가 늘어나는 게 어떤 법칙을 따르는가 하는 것을 알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유명한 후크입니다. 그래서 우리 탄성력 하면 후크 법칙 하죠. 이 후크는 뉴턴과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보다는 100년 전 사람이 되겠어요. 이 후크는 뉴턴과 동시대 사람으로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뉴턴에 도전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 발견한 것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후크는 자신이 뉴턴보다 먼저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했다고 계속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실은 뉴턴은 8살부터 계속 일기를 썼어요. 그래서 자기가 한 것들이 전부 다 일기로 빽빽하게 나와 있습니다. 뉴턴이 후크보다 먼저 만유인력을 발견했다고 하는 게 아주 명백하게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뉴턴이 빛의 입자설을 주장했다고 그랬죠. 사실은 1704년에 광학이라는 책을 쓰기 한 20년 전에 논문을 발표했어요. 빛이 입자다라고 하는 논문을. 그런데 후크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아주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 입자설에 대해서 논문을 내지 않다가 후크가 1703년에 죽었죠. 후크가 죽은 다음에 비로소 뉴턴이 광학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발표했을 정도로 후크가 뉴턴과 아주 대립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아는데, 이 사람도 무엇으로도 유명하냐면 현미경을 직접 제작을 해가지고 식물의 세포를 최초로 관찰한 것으로 유명한데, 이분이 1660년에 고체의 변형과 관련된 후크의 법칙을 이미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영이 발견한 것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100년 이상 빠르죠, 후크의 법칙은. 그런데 이 후크의 법칙은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물질의 성질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지 않고, 어떤 물체가 있다면 그 물체에 작용한 힘을 작용하면 늘어난 길이는 힘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법칙을 발견한 것이 이게 후크의 법칙이고, 이 후크의 법칙과 그 영이 알아낸 영률을 알아낸 것과는 근본적으로 같다고 하지만 영은 더 중요한 걸 알아냈죠. 그렇게 늘어나는 성질이 물질마다의 고유한 성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영이 알아낸 것입니다. 그러면 후크의 법칙은 어떤 것인 거냐면, 후크의 법칙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고체에 작용한 힘과 고체가 늘어나거나 줄어든 길이 사이의 관계입니다. 여기 이렇게 막 벽에다가 아까와 마찬가지로 막대를 이렇게 해놓고서 힘을 작용했어요. 그럼 힘 F를 작용하면 얼만큼 늘어나냐면 X만큼 늘어나는데, 후크의 법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다 힘을 2배를 작용하면 어떻게 돼요? 늘어나는 길이가 2배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굉장한 것이죠. 그래서 이 힘을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F는 KX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늘어난 길이는 작용한 힘에 비례한다.
그리고 그 비례의 상수를 탄성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뭐라고도 부르냐면 용수철 상수다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막대의 변형과 관계된 문제가 나올 때는 이 후쿠의 법칙을 잘 이용한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후쿠의 법칙 가지고 우리 뭐도 금방 생각할 수가 있냐면, 이 후쿠의 법칙을 적용하는, 다시 말하면 막대가 힘작용했을 때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을 가장 잘 선명하게 표현하는 게 뭐냐면 용수철입니다. 그래서 이 용수철을 두 개를 연결하면 그 용수철 상수가, 다시 말하면 탄성률이 어떻게 될까? 용수철 상수가 K1과 K2인 두 용수철을 직렬로 연결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자, 하나씩 있을 때, 자, 용수철이 서로 다른 용수철 두 개가 있습니다. 이때 같은 힘 F를 작용했더니 하나는 길이가 X1만큼 늘어났고 다른 건 길이가 X2만큼 늘어났다고 하면 각각 두 용수철의 용수철 상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F는 KX니까 X1은 K1분의 F, 또 X2는 K2분의 F, 이걸 만족하겠죠. 이걸 두 개를, 길이를 이렇게 직렬로 연결했어요. 그리고 F를 작용하면 얼마가 늘어나겠습니까? 우리 앞에서 한 것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용수철에도 F가 작용하고 두 번째 용수철에도 F가 작용한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첫 번째 용수철은 X1 늘어나고 두 번째 용수철은 X2 늘어나겠죠. 그래서 전체는 얼마가 늘어나요? 전체는 X1 더하기 X2가 늘어나는데, 이 X1 더하기 X2를 X라고 하면 그때 전체의 용수철 상수가 K라고 놓고 K분의 F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관계로부터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K를 K1과 K2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데, 여기 X1과 X2에다가 이 앞에 있는 걸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X는 K1분의 F 더하기 K2분의 F는 이게 K분의 F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F가 싹 지워지니까 K분의 1은 K1분의 1 더하기 K2분의 1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마치 뭐예요? 그 전기 저항 연결할 때 전기 저항 병렬로 연결하면 이런 식이 되죠. 그래서 합성 용수철 상수는, 용수철 두 개를 연결해서 그때 합성 용수철 상수는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되면 이 결과적인 용수철 상수는 K1, K2보다 더 크겠습니까? 더 작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더 작아요. K1과 K2가 각각 1이라고 하면 K는 얼마가 되겠어요?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용수철 상수가 더 작아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병렬로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 병렬로 연결하면 용수철 상수가 이번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커지겠죠. 똑같은 방법으로 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 용수철이 두 개가 있는데 이때 이렇게 이걸 병렬로 연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수철 상수가 하나는 K1이고 K2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이때 힘을 이제 잡아다니면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전체를 F로 잡아다닐 때 두 개가 똑같은 힘으로 나뉠 수가 없겠죠. 이 용수철에 따라서 작용하는 힘이 달라지겠어요. 그래서 F1은 어떻게 될 거냐면 K1X가 되겠고 F2는 K2X가 되고, 이렇게 하면 늘어난 길이는 같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뭘 쓸 수가 있냐면 이 전체 F는 각각 용수철에 작용한 힘을 합한 것과 같겠죠. 그래서 F는 F1 더하기 F2고, 이때 우리 뭘 쓸 수가 있겠습니까? F1은 K1X, F2는 K2X를 이렇게 대입했어요. 그리고 이건 전체적으로 KX와 같겠죠. 그래서 X를 다 지울 것 같으면 K는 뭐가 됩니까? K1 더하기 K2가 되고, 이래서 합성 용수철 상수는 두 용수철을 병렬로 연결하면 합성 용수철 상수가 더 커진다. 각각보다 더 커진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냐면, 역류라고 용수철 상수는 서로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보겠어요. 자, 역류를 어떻게 적용했냐면, 길이가 L이고 단면적이 S인 놈한테 힘 작용했더니 어때요? 델타 L만큼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 성립했습니까? 변형은 변형력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게 성립했어요. 그래서 변형력은 여기 Y 변형 이렇게 됐죠. 그런데 X하고 델타 L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다 이걸 어떻게 바꿔 쓰냐면, 양변에 스트레스는 스트레인에 비례한다는 거에 양변에 S를 곱할 것 같으면 이렇게 되죠. 근데 델타 L은 X에 해당하니까 여기서 우리 뭘 알 수가 있어요? Y 곱하기 L분의 S가 바로 K하고 같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역률을 알 것 같으면 그 역률의 단면적을 곱하고 길이로 나누는 것이 바로 용수철 상수와 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탄성력을 우리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진동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보겠어요. 근데 이 진동은 무엇과 관계 있냐면 탄성력과 관계 있고, 탄성력을 받고 움직이는 진동을 이제 단순 조화 진동이라고 하는데, 먼저 탄성력이 어떤 형태의 힘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까 어땠습니까? 탄성력이라는 것은 탄성체의 연결한, 용수철에 연결한 힘을 용수철이 잡아다니는 힘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힘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탄성력이라고 얘기할 때는 요걸 탄성력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요 앞에 마이너스 부호예요. 요 마이너스는 부호는 바로, 자, 요게 힘이라고 한다면 이 마이너스 부호는 무엇을 나타내겠습니까? 방향을 나타낸다 그랬죠. 벡터가 들어가 있는 식의 마이너스는 방향. 다시 말하면 이 F의 방향은, 힘의 방향은 무엇과 방향이 반대예요? R과. 여기서 R은 무엇이겠습니까? 늘어나는 길이 변이죠. 변이와 방향이 반대다. 변이가 오른쪽이면 그 힘은 왼쪽이다. 이게 바로 이런 힘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복원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R이 물체가 이동한 변이면 요거 마이너스 부호가 바로 무엇을 표시하냐면 복원력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변이와 방향이 반대인 힘, 변이가 저로 갈 것 같으면 그 못 가게 하는 게 마이너스죠. 붙잡아 오는 거죠. 이 붙잡아 오는 게, 절로 가면 방향이 일로 작용하고, 또 저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작용하겠죠. 항상 움직이는 변이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복원력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비례하는 것이죠. 무엇에 비례해요? 변이에 비례. 방향은 반대지만 비례하는 거, 이걸 갖다가 탄성력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비례한다는 건 저 K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변위에 비례하고 변위와 방향이 반대인 이런 복원력, 그래서 변위에 비례하는 복원력을 탄성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탄성력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복원력이어야지 됩니다. 변위의 방향이 반대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변위에 비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탄성체에 이제 탄성력이 작용하는데, 탄성체란 무엇이냐면 변형시킬 때 후크 법칙을 만족하는 물체입니다. 변형을 시켰더니 그 변형에 비례하게 탄성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모든 고체는 탄성 한계 내에서 탄성체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힘을 작게 작용하면 작용한 힘하고 변형이 비례해요. 그래서 그 구간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탄성 영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탄성 영역보다 더 크게 변형을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 그때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비례하지 않기 시작하는 거기까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탄성 한계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늘어나는데 그때는 더 잘 늘어나요. 이때 이걸 소성 영역이라고 그러고, 그래도 더 변형시킬 것 같으면 여기서 이제 끊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탄성력은 고체에서 탄성 한계 내 탄성 영역에서 일어나는 작용하는 힘, 이걸 우리가 탄성력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탄성력이 있으면, 탄성력은 탄성 한계 내에서 연결한, 탄성체에 연결한 물체가 탄성체로 받는 힘을, 이것을 탄성력이라고 부르고, 이 탄성력을 표시하는 대표적인 탄성체가 바로 용수철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용수철이 이렇게 있으면, 용수철 오른쪽으로 이렇게 잡아다녔습니다. 그러면 변이가 어떻게 돼요? 변이가 이렇게 X가 되죠. 오른쪽이죠. 그러면 탄성력은 어떤 방향이 되겠습니까? 왼쪽 방향이 되죠. 여기 마이너스 KX가 바로 그걸 표시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는 데서 더 줄일 것 같으면 변형이 어떤 쪽입니까? 왼쪽으로 갔죠. 그래서 변이가 왼쪽으로 갔어요. 그러면 탄성력은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겠어요?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하죠. 이때도 역시 마이너스 KX죠. 그래서 여기 X가 0보다 작으면 F는 0보다 크니까 오른쪽이 되죠. 여기 마이너스는 요거 X의 부호와 항상 반대 부호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복원력을 받으면 물체가 진동을 합니다. 진동이란 무엇이냐? 정의를 하겠습니다. 진동이란 무엇이냐면, 어떤 그 중심 위치, 그 평형 위치를 중심으로 한 위치에서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것을 진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나뭇잎이 흔들흔들 하죠. 이것도 진동이 되겠어요? 같은 위치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그네를 타죠. 이것도 진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눈을 껌뻑껌뻑 하죠. 네, 이것도 진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진동은 무엇으로 그 진동의 성질을 표현하냐면, 이거 여기서 진동은 뭐밖에 없겠어요. 자,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죠. 이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주기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기를 피어리어드를 T자로 표시하는데, 이 T는 한 동작을 완성하는 데 걸린 시간이고, 주기를 알면 바로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진동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기하고 진동수는 다른 정보가 아니라 같은 정보인데 표현을 다른 방법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한 동작을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주기라고 한다면, 진동수는 단위 시간 동안에 반복하는 동작 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한 동작을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0.1초라면 단위 시간이 1초죠. 1초 동안 동작 몇 번 하겠어요? 10번 하겠죠. 그거 어떻게 구했어요? 0.1분의 1이죠. 그것처럼 주기하고, 주기와 진동수 사이는 서로 어떤 관계가 있냐면 역수 관계가 있습니다. T분의 1이 F고, F분의 1이 T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무엇이라고도 얘기하냐면 각진동수라고도 얘기합니다. 각진동수는 요거 몇 바퀴 돌았냐, 진동수만큼 돈 회전하는 겁니다. 회전을 표시할 때 이 파이를 곱한 게 되겠어요. 그리고 왜 이 각진동수를 도입하냐면, 우리가 진동을 식으로 표현할 때 진동수로 쓰면 복잡해집니다. 근데 각진동수로 쓰면 간단해져요. 그래서 어떤 식을 표현할 때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표현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각진동수가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된다. 진동수에 단순하게 이 파이를 곱하는 것이 각진동수고, 이 세 가지는 그래서 어때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알면 나머지 두 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하고 T로 다른 두 개를 표시하면 이렇게 되고, F도 다른 두 개를 표시하고, 오메가, 각진동수를 오메가로 표시하는데 오메가도 이렇게 다른 두 개를 표시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각각의 단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각의 주기는 시간의 단위로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진동수하고 각진동수는 다 똑같이 시간분의 1을 단위로 쓰는데, 그래서 주기의 SI 단위는 뭐냐면 초입니다. 그리고 진동수의 SI 단위는 초분의 1인데, 초분의 1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헤르츠라고 부릅니다. 헤르츠는 사람의 이름인데, 전자기파를 실험으로 맨 처음에 구현한 사람이 헤르츠가 되겠어요. 각진동수도 어때요? 여기다 2파이만 곱했는데 2파이는 차원이 없는 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각진동수의 단위도, 이게 레드 퍼 세크 이랬습니다. 이 레드는 어때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단지 2파이를 곱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레디안 퍼 세크인데, 이것도 다른 말로 하면 그냥 헤르츠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 SI 단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진동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진동이 있는데, 그 특별히 중요한 진동을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단순조화 진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단순조화 진동, Simple Harmonic Oscillation이다. 그러면 무엇이 단순조화 진동인지 우리 정의를 먼저 내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조화 진동의 정의는 이렇게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변이가 시간에 대해 사인 또는 코사인 함수로 변하는 진동을 단순조화 진동이라고 한다. 변이는 지금 커지다 작아지다 하면서 진동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이 변이를 식으로 표시하는데 반드시 시간에 대해서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가 된다. 용수철에 연결한 물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단순조화 진동이 되겠어요. 그래서 용수철에 있는 놈이 이렇게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면 이때 변이를 우리가 X를 표시한다고 하겠어요. 이때 이 X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표시되냐면 A 사인 함수 T인데, 한 주기 하려면 2파이가 되겠죠. 요걸 갖다가 그 사인 함수 2파이를 시간을 표시하려면 주기로 나눠주고 T 해야 되겠죠. 근데 T분의 2파, 이게 바로 뭡니까? 각진동수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단순 조화 진동을 식으로 표시하려면 여기다가 각진동수를 이렇게 딱 써야지 간단하게 표현되죠. 그냥 진동수보다. T분의 1 하면 여기 진동수를 표현하려면 2파이 FT 이렇게 써야지 되겠어요. 그렇게 복잡하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각진동수로 쓰면 단순 조화 진동이 간단하게 표현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인 오메가 T로 표시되거나 또는 코사인 오메가 T로 표시되는 거, 이것을 단순 조화 진동이다라고 하는데, 이때
또 단순 조화 진동을 어떻게도 정의할 수가 있냐면 힘 가지고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힘이 바로 운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을 보면 어떤 힘을 받는지 하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물체가 운동하는 모습이 바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종류를 바로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공을 뻥 찼습니다. 그러면 무슨 운동을 한다고 합니까? 포물선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하는 힘은 이유는 뭐냐면 이 공이 일정한 힘, 변하지 않는 힘을 받기 때문입니다. 중력이 이 공이 움직이는 동안에 똑같은 mg라는 힘을 받죠. 이거는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아야 됩니다. 크기와 방향이 물체가 움직이는 동안에 안 변하는 그런 힘을 받으면 그 물체의 궤도는 항상 포물선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이렇게 태양계에서 행성들은 무슨 운동을 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타원 운동을 하는 거죠. 이 타원 운동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인력을 받으면 타원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의 특징은 뭐냐면 두 물체가 R만큼 떨어져 있으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만유인력의 특징이죠. 그걸 어떻게 해서 알아내느냐? 바로 그 앞전에 케플러가 행성들이 타원 운동한다, 태양 주위를 타원 운동한다고 하는 것을 실험, 브라헤라고 하는 사람이 측정한 실험치 가지고 알아냈죠. 이것을 어떻습니까? 뉴턴의 운동 방정식으로 설명하려면, 그러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을 받아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안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가 타원 운동을 한다면 그 물체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을 받는다라고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탄성체에 연결된 물체가 이렇게 단순 조화 진동을 하면, 단순 조화 진동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인 함수 또는 코사인 함수로 기술되는 운동이라고 그랬죠. 그럼 그 물체는 탄성력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어떤 물체가 단순 조화 진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무엇만 확인하면 되겠어요? 그 물체가 사인 함수, 시간에 대해 사인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안 움직이는 보려면 측정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쉬운 게 뭐겠어요? 그 물체가 받는 힘이 거리의 변위에 비례하는 복원력인지 확인하는 거겠죠. 그래서 거리에 비례하는 복원력인지만 확인할 것 같으면 그 물체는 단순 조화 진동한다고 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 조화 진동은 무엇과 긴밀한 관계가 있냐면 원운동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특히 등속 원운동과. 그래서 우리 원운동 할 때 각속도하고 속력, 접선 속력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앞에서 지난주에 잘 배웠죠. V는 R 오메가죠. 이런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 뺑뺑 돌죠. 지금 돌면 우리 X좌표와 Y좌표를 시간의 함수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세타는 오메가 t인데, 그렇죠? 그러면 X좌표는 어떻게 되겠어요? X좌표는 R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Y좌표는 어떻게 돼요? R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죠. 그래서 R 코사인 오메가 t와 R 사인 오메가 t, 이건 바로 뭡니까? 단순 조화 진동이죠. 이 운동은 바로 어떤 운동이에요? 등속 원운동을 옆에서 봤습니다. 옆에서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죠. 밑에서 보면 좌우로 왔다 갔다 하겠죠. 이 운동이 다 무엇에 의존해? 시간에서 어떻게 변해요? 코사인 또는 사인으로 변하니까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단순 조화 진동이다. 그래서 단순 조화 진동은 등속 원운동을 옆에서 바라본 운동과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고, 단순 조화 진동에서는 원운동에서는 우리 오메가를 뭐라고 부릅니까? 오메가를 각속도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기서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했을 때 이 오메가 이게 각속도죠. 근데 이 오메가가 조금 전에 단순 조화 진동할 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각진동수라고 그랬죠. 이 각진동수와 각속도가 똑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여기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등속 원운동에서 V는 R 오메가인데, 이때 각속도가 오메가인데 오메가는 R분의 V니까 우리 주기 계산할 수가 있죠.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이건 어떻게 돼요? 2파이R을 원의 둘레를 속력으로 나누면 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오메가분의 2파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단순 조화 진동에서도 오메가 t의 한 주기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오메가의 라지 주기를 곱했을 때 이게 2파이가 되죠. 그러니까 주기가 되려면 오메가 t가 2파이가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t는 오메가분의 2파이에서 두 개가 같죠.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각진동수와 각속도가 이게 똑같은 이야기다, 똑같은 내용이다. 사실 두 개를 바꿨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탄성력을 받는 물체는 어떤 운동 방정식으로 설명하면 좋을지 하는 걸 보겠어요. 자, 여기 탄성력 있을 때 대표적인 게 용수철이니까 용수철 연결한 걸 보겠어요. X만큼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적용한 힘이 마이너스 KX. 이게 바로 탄성력이죠. 그러면 운동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운동 방정식이란 F는 ma이고 탄성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 방정식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F에다가 탄성력 마이너스 KX를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KX를 대입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미분 방정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X가 어떻게 될지 알기 위해서는 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되죠. 이런 미분 방정식을 풀 때는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냐면 미분이 들어있는 가장 높은 차수의 개수가 1로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딱 만들어 놓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만들면 어떻게 돼요? dt 제곱분의 d 제곱 x 하고서 여기 요거 1로 만들기 위해서 m으로 나눠야 되겠죠. 이 m분의 k를 뭐라고 놓으면 좋냐면 오메가 제곱으로 이렇게 놨습니다. 이게 오메가 제곱이 뭐예요? 오메가 제곱이 m분의 k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오메가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각진동수라고 그랬죠. 이걸 오메가 제곱으로 놨다라고 하는 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각진동수가 됐다라고 하는 거니까 금방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풀면 단순 조화 진동이 나오고 그 단순 조화 진동의 각진동수는 오메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의 운동 방정식을 이런 형태로 바꿉니다. 이런 형태로 바꾼다는 건 뭐예요? 운동 방정식이 항상 x에 대한 2차 미분 방정식이 되는데 2차 미분 방정식의 2차 더함수 앞에 개수를 1로 만드는 거예요. 1로 만들고 여기 x 앞에 있는 개수 요거만 보는 겁니다. 요게 바로 오메가 제곱이다 라고 하는 걸 이용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 단순 조화 운동과 탄성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 방정식 사이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자, 여기서 x가 단순 조화 진동이라고 한다면 탄성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은 자, dt 제곱분의 d 제곱 x 더하기 오메가 제곱 x는 0 이렇게 되겠죠. 단순 조화 진동을 y로 놓으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 앞에서 단순 조화 진동이 원운동을 옆에서 본 거라고 그랬죠. 원운동을 옆에서 보면 x는 뭐가 됐습니까? r 코사인 오메가 t가 됐죠. y는 뭐가 됐습니까? r 사인 오메가 t가 된다 그랬죠. 요 두 개가 전부 다 이 탄성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 방정식을 만족한다. 다시 말하면 이것의 풀이다. 그래서 이것의 풀이를 단순 조화 진동이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단순 조화 진동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걸 만족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를 원식에다 대입하면 되죠. 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 오메가 제곱 x는 요거 집어넣으면 되지만 앞에다가는 두 번 미분해서 집어넣어야 되죠. 그래서 먼저 두 번 미분해 보겠어요. 각각 미분하면 코사인 오메가 t 미분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사인 오메가 t가 되죠. 사인 오메가 t 미분하면 그냥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가 되죠. 한 번 더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r 오메가 제곱 코사인 오메가 t.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r 오메가 제곱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됩니다. 대입했더니 어떻게 돼요? 오메가 제곱 해가지고 더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0 되죠. 둘 다 단순 조화 진동이 탄성력을 받는 물체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만족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고, 내 원운동, 등소 원운동을 옆에서 본 운동인 r 코사인 오메가 t하고 r 사인 오메가 t는 전부 다 단순 조화 진동이다. 다시 말하면 탄성력을 받는 물체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만족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우리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로 2차 미분 방정식 한번 풀어보겠어요. 2차 미분 방정식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죠? 자, 이런 2차 미분 방정식을 풀려면 어떻게 하냐? 먼저, 이건 선형 미분 방정식입니다. x가 각 항마다 x의 1차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x에 의존하지 않은 독립변수의 함수 ft가 나오는데, ft가 0일 때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제차 선형 미분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또 여기에 dt 제곱분의 d 제곱 x 앞에 개수가 1이죠. 그 다음에 x의 개수가 오메가 제곱으로 변하지 않죠. 이런 상수가 개수인 선형 제차 미분 방정식의 풀이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항상 2의 알파 t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알파만 구하면 되겠어요. 알파만 구한다는 뜻은 뭐냐면 이걸 원식에다 대입하고 원식을 만족하는 알파를 찾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원식에 대입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2의 알파 t를 한 번 미분하면 알파가 나오죠. 또 한 번 미분하면 알파 제곱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2의 알파 t는
이건 절대로 0이 안 되니까 나눠버리면 알파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0 이게 나오고, 이것의 풀이는 뭐가 됩니까?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i는 허수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알파를 대입한 게 전부 다 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풀이가 두 개니까, 그리고 미분 방정식의 풀이에는 앞에다가 어떤 계수를 곱해도 역시 풀이가 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 풀이, 제너럴 솔루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A와 B가 어떤 숫자, 어떤 값이든지 간에 항상 여기다 집어넣으면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풀이가 A, 2의 플러스 I 오메가 T 더하기 B의 2의 마이너스 I 오메가 T 이렇게 되겠어요. 이게 일반 풀이입니다. 그리고 이 A와 B는 무엇에 의해서 정해지냐면 초기 조건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우리 그 등가속도 운동에서도 했었죠. 등가속도 운동하면은 X0와 V0라는 초기 조건이 나오죠. 이 초기 조건을 알아야지 궤도가 정해지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X0하고 V0를 알면 A와 B가 정해지는데, 여기 우리 걱정이 있습니다. 2의 I 오메가 T 또 2의 마이너스 I 오메가 T, 이건 실수입니까? 복소수입니까? 복소수죠. 근데 실제 물리 현상을 기술하는 그 숫자는 항상 실수해야지만 됩니다. 복소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A와 B는 여기서 구하면 어떤 게 되냐면 A와 B도 복소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A와 B를 구해서 대입할 것 같으면 XT는 뭐가 나오냐? 실수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으니까 여기에 복소수가 있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다른 형태로 한번 바꿔보겠어요. 여기 복소수 있으니까 좀 걱정되죠? 복소수가 없는 형태로 바꾸겠습니다. 이 복소수가 없는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유명한 오일러 공식을 이용하겠어요. 여러분 오일러 공식 압니까? 익스포넨셜 플러스 마이너스 I 세타는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 이런 꼴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2의 I 오메가 T하고 2의 마이너스 I 오메가 T 그대로 대입하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대입했어요.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코사인하고 사인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가지고 요 앞에 있는 A 더하기 IB 그리고 A 마이너스 IB를 새로운 상수라고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C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D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죠. 이때 C하고 D는 실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 실수인 게 됐죠. 그래서 일반 풀이를 일식으로 표현해도 되고 이식으로 표현해도 되는데, 이렇게 이건 두 항으로 되어 있죠. 항상 상수 두 개는, 결정한 상수 두 개는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식으로 표현해도 상수 두 개 결정할 거. 이건 뭐예요? 처음 속도하고 처음 위치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것도 상수 두 개, 처음 속도와 처음 위치로 결정하는데, 이런 모양 말고 다른 모양으로도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이용하냐면 세 번째 일반 풀이를 우리가 형태를 구하겠어요. 첫 번째 형태는 이렇게 생겼고 두 번째 형태는 이렇게 생겼다면 이 삼각형을 하나 이용하겠어요. 여기 C하고 D가 하나는 밑변의 길이고 하나는 윗변의 길이라면 빗면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루트 C제곱 더하기 D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요 옆에 사이값을 파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식을 어떻게 바꾸냐면 앞에 코사인 파이는, 여기서 보면 코사인 파이는 루트 C제곱 더하기 D제곱분의 C가 되고, 사인 파이는 어때요? 루트 C제곱 더하기 D제곱분의 D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2번 식을 루트 C제곱분의 D제곱으로 이제 바꾸는데, 그때 우리 요걸 나중에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두 번째 식을 앞에서 이렇게 끌어내요. 끌어내면 자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가 있고, 요 앞에 있는 게 바로 뭐가 되겠어요? 요거는 코사인 파이가 되고 요건 사인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 C제곱 더하기 D제곱의 루트를 2라고 다른 상수로 놓겠어요. 그리고 코사인 파이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사인 파이 사인 오메가 T는 자 이걸 이용할 것 같으면 뭐라고도 쓸 수가 있냐면 코사인 오메가 T 파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다른 상수 두 개 2하고 파이라는 상수를 이용할 것 같으면 세 번째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탄성력을 받는 단순조화 운동하는 미분 방정식의 일반 풀이는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물체가 단순조화 운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뭐만 보면 우리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힘의 형태만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탄성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 방정식을 이렇게 보는데, 우리 이제 탄성력을 받는 물체에 대한 운동 방정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바로 탄성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 방정식인데, 우리 어떤, 이게 진짜 단순 조화 진동을 할지 안 할지 잘 모르는 거라도 그것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그 운동 방정식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면, 먼저 무엇이냐면 운동 방정식의 형태를 확인하는데, 자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뭐만 확인하면 되냐면
dt 제곱분의 d 제곱 x는 요거 항상 있겠어요? 우리 뭐만 확인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부호가 요게 플러스여야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부분, 여기에 오는 거, 여기에 이제 오메가, 뭔가 다른 게 와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놓으면 되냐면 오메가 제곱이라고 놓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2차 미분 방정식이 있는데 dt 제곱분의 d 제곱 x, 그 다음에 플러스 부호만 있으면, 요거 마이너스 부호 있으면 안 됩니다. 플러스 부호만 있으면, 그리고 x가 있으면 그 앞에 있는 개수가 바로 각진동수의 제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수철이 아닌 다른 경우도 보겠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거 있었습니다. 단진자 있었죠. 단진자도 그것의 운동을 보면 단순조화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생겼었죠. 근데 이때 이 단진자가 단순조화 운동을 할 때는 가정이 하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이 단진자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우리 앞에서 한번 세운 거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이거 무엇을 이용하는 게 좋냐면 뉴턴의 운동 방정식, 병진 운동 방정식을 적용해도 좋고, 그 다음에 회전 운동 방정식 적용하면 쉬웠죠. 회전 운동 방정식은 어떻게 됐습니까? 토크는 여기 I는 관성 모먼트, 그 다음에 dt 제곱분은 d 제곱 세타에서 세타였죠. 그래서 세타가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이렇게 이제 놓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토크가 어떻게 돼요? 토크가 장력에 대한 토크는 0이었죠. 그래서 중력에 대한 토크만 계산하면 되는데, 중력에 대한 토크는 mgl 사인 세타였죠. 근데 방향이 어때요? 시계 방향이니까 그거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mgl 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 여기에 있는 단진자의 질량의 관성 모멘트는 ml 제곱이었죠. 그래서 이게 바로 회전 운동 방정식이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고쳐요? dt 제곱분의 d 제곱 세타를 앞에 개수가 1이 되게 딱 고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사인 세타 있는 게 이게 문제였습니다. 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냐면, 이건 좀 복잡한 식이에요. 이거는 선형 미분 방정식이 아닙니다. 이거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건 풀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풀 수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을 때냐면 스몰 오실레이션, 세타가 작을 때, 진폭이 작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타가 1보다 엄청 작으면 어떤 근사식을 쓸 수가 있냐면 사인 세타가 세타와 같다, 이런 근사식을 쓸 수가 있고, 그 경우에는 이 식이 뭐가 됩니까? 이 식이 바로 세타하고 같은 식이 되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됐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더니 여기에 부호가 플러스고, 그 다음에 세타 앞에 여기 상수가 하나 있죠. 이게 바로 단순 조화 진동이고, 이 단순 조화 진동의 각진동수는 뭐가 되겠습니까? 오메가 제곱은 L분의 G가 되겠죠. 그래서 각진동수가 바로 L분의 G의 제곱근이 되겠죠. 그러면 이 단진자의 주기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t는 오메가분의 2파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죠. 그래서 유명한 단진자의 주기를 우리 이렇게 운동 방정식만 세워가지고 바로 알 수가 있다. 이거 풀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L분의 G가 바로 오메가 제곱, 각진동수의 제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재미있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 지구가 있으면 지구의 흙의 밀도가 균일하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지구 중심을 통과하는 이렇게 터널을 만약에 뚫을 것 같으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물체는 단순 조화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울에서부터 지구 중심을 지나서 터널을 쭉 뚫을 것 같으면 어디에 도달하면 브라질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인지 거기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브라질의 부에노스 아이레스까지 우리가 소포 보낼 때 어떻게 보내면 좋아요? 여기서 딱 넘어 어떻게 하냐? 저기 가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저기 가면 거기가 또 탁 실게 왔다 갔다 한다 이거죠. 여기 단순 조화 진동하는 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는 저 빨간색으로 표시한 물체, 질량이 m의 물체라고 하겠어요. 그놈한테 작용하는 힘이 무엇인지만 찾아내면 됩니다. 근데 이 힘에는 어떤 힘이 작용합니까? 만일력인데, 어떤 부분에 질량의 만일력만 작용하냐면 지금 현재 있는 위치를 반지름으로 하는 구 내부에 있는 질량에 의한 그 질량이 원의 중심에 있는 것과 같은 만일력을 작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그 만일력을 이렇게 썼을 때 m 프라임이 무엇과 같다고 하냐면, 전체 질량이 지구 질량이 라지 m이면 여기에 r3승분의 x3하고 어때요? 작은 구 속에 들어있는 질량이죠. 자, 요걸 뉴턴의 운동 방정식에 이렇게 대입하겠어요. 그래서 요게 바로 F니까 요게다 대입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질량, 요 M을 지워버릴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면 어때요? 여기 플러스고 X 앞에 여기 개수가 하나 있죠. 그러면 이 개수가 바로 무엇과 같겠습니까? 각진동수의 제곱과 같습니다.
그래서 각진동수는 R3승분의 GM과 같고 이걸 계산하겠어요. 그러면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분의 2파이죠. 그래서 2파이하고서 GM분의 R3승에서 여기다가 지구 반지름 집어넣고 만일력상수 집어넣고 지구질량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오냐면 5060초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 얼마 나와요? 5060초니까 84분. 1시간 조금 지나죠? 1시간 20분. 그래서 여기 소포 보낼 때 저기다 그 터널에 탁 놓을 것 같으면 1시간 반 만에 브라질에 도착한다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해 하나만 더 보겠어요. 여기 액체가 이렇게 있는데 액체에다가 이렇게 밀도가 좀 작은 놈을 할까 이렇게 뜨겠죠. 이 뜬 거 이게 평형 상태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이 평형 상태에서는 중력과 부력이 같죠. 중력은 어떻게 됩니까? 이 물체의 밀도를 로라고 하고 이 액체의 밀도를 로 제로라고 하면 중력은 저 부피는 부피 SL이 부피죠. 거기다 로를 곱한 다음에 중력과 속도 곱한 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부력은 어떻게 돼요? 물에 잠긴 부분이죠. 물에 잠긴 부분이 SL0, 부피가 SL0가 되겠어요. 거기다 로0를 곱해서 G가 되는데 요 두 개를 더한 힘이 방향이 반대니까 0이다. 이게 이제 평형 조건이 되겠어요. 요걸 X만큼 더 집어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중력은 그대로 있는데 부력이 조금 커지죠. 그래서 부력은 얼마가 되냐면 L0다 X만큼 더한 거죠. 그래서 요걸 적용할 것 같으면 힘이 어떻게 됩니까? X에 비례하는 탄성력이 되죠. 그래서 뉴턴의 운동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앞에 있는 계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계수가 바로 무엇과 같겠습니까? 각진동수와 같고 이것으로 정해지는 주기에 의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단순 조화 진동을 구하는 거, 힘의 법칙, 모양만 볼 것 같으면 어떤 힘을 받는지만 알고 그것을 뉴턴의 운동방정식에 적용해 가지고 그 탄성력을 받는 운동방정식의 모양으로 바꿔놓기만 할 것 같으면 바로 각진동수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진동을 마치고 그 다음에 파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동과 파동은 이거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전혀 다른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관계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진동을 먼저 알아야지 파동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동에서 파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동이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진동이란 한 위치의 중심에서 동일한 동작이 반복되는 거라고 그랬고, 그래서 대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물체죠. 진동을 얘기할 때는 한 물체를 보는 겁니다. 한 물체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했었죠. 여기 나뭇잎이 흔들거린다거나 그네가 왔다 갔다 한다거나 눈꺼풀이 왔다 갔다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진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진동을 대표하는 성질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진동을 대표하는 성질은 바로 주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기인데 주기만 알 것 같으면 주기란 어떤 거였어요? 주기란 한 동작을 완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이 주기를 알면 우리 모두 바로 알 수 있어요. 진동수도 바로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진동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단위 시간 동안에 하는 진동의 반복되는 진동의 수라고 그랬죠. 이건 무엇과 같다고 그랬습니까? 주기의 역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걸 식으로 표현할 때는, 특히 단순 조화 진동을 식으로 표현할 때는 진동수를 바로 쓰는 것보다 무엇을 쓰는 게 좋다고 그랬습니까? 각진동수를 쓰는 게 좋다고 그랬죠. 이 각진동수는 어떻게 표시됩니까? 각진동수는 진동수에다가 2파이를 곱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파동은 무엇이냐면 파동은 진동이 전달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인접한 위치에 진동이 전달되어 나가는 운동입니다. 물체가 많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대상은 아까 진동은 한 물체라고 한다면 그런 진동이 전달되는 물체가 여러 물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은 뭐냐면 각 물체는 제자리에서 다 똑같은 진동만 반복합니다. 근데 무엇만 전달되냐면 파동에서는 그 물체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진동하는 모습만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동하는 물체들의 모임을 뭐라고 부르냐면 매질이다. 파동의 매질이다. 이렇게 부르고, 파동에서 파동의 매질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파동의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동하는 물질로 파동을 전달할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여기 부채춤이 있죠. 부채춤을 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리에서 앉았다 섰다만 하죠. 앉았다 섰다만 할 것 같으면 어때요? 부채가 이렇게 움직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매질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저 부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채가 왔다 갔다 진동만 하지 옆으로 가지 않죠. 자, 그것이 파동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질이 이동하면 안 되겠어요. 우리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응원할 때, 응원 박수, 물결, 파도 타기 이런 거 할 때, 막 이런 데 앉았다 할 때도 뭐가 가죠? 근데 사람이 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매질은 움직이지 않지만 움직이는 모습만 전달되는데, 근데 이런 파동이 전달되려면 그런 진동이 옆으로 전달되는 무슨 메커니즘,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저는 부채춤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앞뒤로 봐가면서 제가 올라가니까 난 내려가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사람의 인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응원해서 파도 타기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눈치가 작용하죠. 근데 줄을 흔들면 어떻게 돼요? 줄을 흔들면 줄이 여기서 올라가면 그 옆에 것도 따라 올라가죠. 이런 파동을 전달하는 메커니즘이 있어야지만 진동이 전달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파동의 예로는 우리 뭘 들 수가 있냐면 수면파 들 수가 있겠어요. 수면파, 여기 잔잔한 물에다가 돌멩이 하나 딱 던지면 어떻게 돼요? 파문이 생기는데 그 파문이 쫙 움직이죠. 그래서 쫙 바깥으로 퍼져나갑니다. 근데 물이 퍼져나갑니까? 만약에 물이 퍼져나간다면 돌멩이 던진 부분에 수면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근데 수면이 내려갑니까? 안 내려갑니까? 절대 안 내려가죠. 그리고 또 우리 모두 알 수 있습니까? 저기서 파문이 쫙 바깥으로 나가는데 거기에 나뭇잎이 하나 있다면 그 나뭇잎은 제자리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수면파의 이 물 입자 하나하나를 볼 것 같으면 어떤 운동을 하느냐? 저기서 노란색을 보세요.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자, 이 수면파는 지금 오른쪽으로 움직입니까? 왼쪽으로 움직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어떻게 움직입니까? 줄에 생긴 파동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줄에 생긴 파동을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자, 여기서 움직이는데 저 줄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않죠. 줄은 움직이지 않고 그 모양만, 줄이 진동하는 모양만 계속해서 움직여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줄이 이렇게 움직인다면 지금 가만 볼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자, 저기서 흔들어 줄 것 같으면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저기 지금 빨간 점을 하나 찍어 놨어요. 그 빨간 점은 자기 위치에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것만 반복하고 있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파동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앞에서 진동은 무엇으로 대표된다고 그랬어요? 주기로 대표된다고 그랬죠. 주기 하나가 결정이 되면 무엇이 결정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진동수하고 각진동수도 결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파동의 특징은 무엇으로 결정이 되는지 보겠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파장입니다. 그래서 진동에서 주기에 해당하는 것이 파동에서 파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말로 뭐였어요? 한 진동을 완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게 바로 주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진동수, 같은 주기 하나만 알 것 같으면 진동수 안다 그랬어요. 진동수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단위 시간 동안에 진동이 일어나는 횟수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서 각진동수도 얘기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진동수는 단순히 진동수에다가 2파이만 곱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파동의 특징을 설명하는 건 뭐냐? 진동의 특징을 설명하는 주기의 차원은 무엇입니까? 시간이에요. 시간에 따라서 이게 움직이는 거죠. 근데 파동은 어떠냐? 공간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운동이 공간을 통해서 전달돼 가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파장은 어떻게 정의하느냐? 한 주기 동안에 파동이 진행한 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렇게 파장이 정해지면 나머지 두 개를 또 정할 수가 있습니다. 주기가 정해지면 뭘 정했습니까? 진동수를 정했죠. 진동수는 뭐였습니까? 주기의 역수였죠. 자, 파장이 정해지면 무엇이 정해지겠습니까? 파장의 역수가 정해지겠죠. 파장의 역수는 무엇이라고 부르면 좋겠습니까?
뭐 나는 파동수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람다분의 1이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이건 뭐라고 정의하면 좋겠어요? 진동수는 단위 시간 동안에 반복되는 진동의 수,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파동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단위 길이에 포함된 파동의 수,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단위 길이에 포함된 파동의 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런데 파동수라고 하는 말은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이건 없습니다. 사실은 이 주기 진동수, 각진동수하고 이렇게 서로 대비하려면 파동수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파동수란 말은 없어요. 오히려 무엇이 있냐면 저기서 각진동수에 해당하는 것, 다시 말하면 파동수에다가 이 파이를 곱한 게 있습니다. 이건 어디다 써먹냐? 이거는 파동을 표시하는 식으로 표시하려면 요게 이제 이용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진동수로 표시한 것보다 각진동수로 표시한 게 간단히 표시됐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여기 세 번째 있을 건 뭐예요? 파동수에 이 파이를 곱한 겁니다. 그러니까 파동수에 이 파이를 곱한 것을 각파동수라고 부르냐면, 그러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파수다 이렇게 부르고, 파수를 K로 표시하는데, 이 K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람다분의 2파이, 다시 말하면 파동수에 2파이를 곱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진동은 주기로 결정이 되고 파동은 파장으로 결정이 되고, 주기와 파장이 주어지면 우리 파동을 다 기술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기와 파장을 우리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어요. 자, 주기는 T인데, 주기가 T 이렇게 주어지면 우리 무엇이 정해졌습니까? 진동수가 딱 정해졌죠. T분의 1. 그리고 나서 무엇이 정해졌습니까? 각진동수가 이렇게 딱 주어졌죠. 각진동수는 진동수의 2파이를 곱한 것이고, 그것은 주기분의 1에다가 2파이 곱한 것과 마찬가지죠.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주기를 영어로 얘기하면 뭐냐면 피어리어드가 됩니다. 진동수는 무엇입니까? 프리퀀시가 되고, 각진동수는 뭐겠어요? 앵귤러 프리퀀시. 자, 여기다 쓸 것 같으면 피어리어드, 프리퀀시, 앵귤러 프리퀀시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파동의 특징은 파장이 있습니다. 파장은 람다. 그 다음에 요것의 역수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뭐라고 부르면 좋다고 그랬어요? 파동수라고 부르면 좋겠다고 그랬죠. 근데 이건 사용하지가 않으니까 다른 문자도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동수에다 이 파이를 곱한 걸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까? 요거를 파수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역을 파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K는 람다분의 2파 이렇게 되겠고, 파장은 이게 영어로는 뭐가 되겠어요? 파장은 영어로 무엇이 되냐면, 자, 근데 이 파동수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파장은 영어로 웨이블랭스가 되고, 파동수는 없죠. 영어도 없겠죠. 파수는 뭐가 되냐? 파수는 뭐가 되냐면 웨이브 넘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파장은 웨이블랭스. 그 다음에 파동수는 영어로 말이 없고, 파수는 웨이브 넘버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주기와 파장을 알면 우리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그 파동의 속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기가 딱 알았습니다. 주기는 한 진동이 한 동작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죠. 파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한 주기 동안에 진행한 거리라고 그랬죠. 그러면 속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한 주기 동안의 간거리가 파장이니까 T분의 람다가 바로 속력이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속력은 T분의 람다 이렇게 되겠어요. 근데 이걸 여러 가지로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T분의 1이 바로 뭐예요? 진동수죠. 그래서 람다 F 이렇게 표시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2파이로 곱하고 나눌 것 같으면 뭐가 됩니까? 자, K분의 2파이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K분의 2파, 요거 잘못 썼어요. K분의 2파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죠. 람다를. 그러면 K분의 2파이를 하고 2파이 주어지니까, 이거 없어졌으니까, K분의 오메가도 역시 속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동의 속력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자, 그러면 파동의 속력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니까 어떤 파동이 있는데 파장이나 진동수가 바뀌면 파동의 속력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습니까? 자, 파동의 속력이 파장 곱하기 진동수로 곱해졌지만 사실은 여기서 제일 먼저 이렇게 세 개나 변수가 있으면 제일 먼저 정해지는 게 뭐냐면 파동의 속력입니다. 그래서 매질이 같으면, 매질이 바뀌지 않으면 파동의 속력은 같습니다. 어떤 매질에서, 공기 중에서 소리의 속력은 진동수가 달라도 다 똑같습니다. 물에서 수면파의 속력은 그 물만 딱 정해지면 다 똑같아요. 그러면 파장이 바뀌면 어떻게 하냐? 파장이 더 커지면 진동수가 작아집니다.
파장이 작아지면 진동수가 커져요. 어떻게? 속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게끔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파동은 무엇으로 우리 특징을 얘기하느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진동은 주기로 특징을 얘기하고 파동은 파장으로 특징을 얘기하고, 그래서 그 파동의 속력은 T분의 람다로 주어지는데, 이 파동의 속력은 매질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진동수나 파장이 바뀐다 그래서 바뀌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1교시에 얘기하면서 1교시를 전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 파동에 대해서 2교시에 더 자세하게 공부하겠습니다. 자, 1교시 여기서 마칩니다.